오늘은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과 인터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훈 연구위원께서는 통일연구원 원장을 지내셨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안보전략 비서관을 지내셨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지금 이 일련에 전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단초는 금년도 1월 1일 날 김정은의 2018년도 신년사가 되겠습니다. 그 신년사를 시작으로 지금과 같은 그 공세적인 외교 행보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신년사의 내용을 보시면 처음의 시작이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다, 그 대업을 완성했다라고 시작을 하고, 이제 그 김일성과 김정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염원을 이루게 되었고, 인민의 보금인 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런 전제 하에 이제 그 남한에서 그 겨울 올림픽이 열리는데 같은 민족 차원에서 잘 됐으면 좋겠고, 또 9월에 우리 공화국 수립 창건 기념일도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일련의 전개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상황은 결국 김정은의 드라이브를 걸고 김정은의 이니셔티브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북한 정권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뭐 제재에 대한 위협도 그 위협에서 나왔다는 그 일부 분석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 그리고 남한 정부에 믿을 만한 남한 정부가 들어서서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되었다라는 이 두 가지 상황을 기본으로 해서 북한 정권이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현재 상황을 전개해 나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내 여동생을, 가장 가까운 혈육인 내 여동생을 남한으로 보내도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자신감 속에서 김여정도 특사 자격으로 남한을 방문했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대화, 즉 제재 때문에 대화를 북한이 원하기 때문에 이제 미북 대화도 제의했다고 하는데,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핵무력이 완성됐기 때문에 당당한 입장에서 대화를 요구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제재로 인해서 지금 뭐 전례 없이 강한 대북 제재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그 지도부가 피부에 와닿는 그 고통을 느끼기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북한 정권의 속성이 뭐 제재 때문에 그 천신만고 끝에 손에 쥐게 된 핵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 아닌가 싶고요. 북한 정권은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수십만 내지 수백만의 동포를 아사시킨 정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핵과 정권의 생존을 동일시하고 있는 북한 정권이 제재가 무서워서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 대화에 나왔다고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한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김정은이 중국에 갔는데 이걸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비춰볼 때 당연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수순이었습니다. 세계 그 정치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김정은으로서는 일단 중국을 첫 방문지로 선택함으로써 중국 지도부의 체면을 살려주고, 중국이야말로 북한의 가장 우호적인 국가라는 것을 대내적으로 각인시키는 것과 동시에, 그러면서 이제 중국 지도부의 체면을 살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현재 그 대미 그 외교 공세를 전개하고 있는데, 향후에 만약 그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 상황이 더 어려웠을 경우에 대비한 보험을 드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으로 하여금 명시적으로 국제 제재를 풀지는 못하지만 유엔 안보리 등의 결의안이 있어서 뒤로 여러 가지 그 루포를 만들어서 북한 정권의 생존을 지원하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향후 남북대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중국과 북한이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제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김정은의 발언과 입장은 중국 시진핑의 발언과 입장에 더해져서 훨씬 더 무게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중국 방문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뭐 그 남북 정상회담 어간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모든 전개되는 수순은 대미를 상대로 해서 북한이 중국, 러시아,
가능하다면 우리 정부까지 끌어들여서 대미 공동 전선을 형성하는 그 과정의 일환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북중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미북 대화를 제의했을 때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이 대화를 받지 않겠다라는 전제하에 던졌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트럼프가 상당히 의외로 빨리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내심 놀랐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대남 관계를 굳힌 다음에 그 여세를 모아서 좀 천천히 이 수순을 전개해 나가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덥석 이제 받게 되니까 북한 당국으로서는 당황했을 수 있고 지금 향후 대미 전략을 어떻게 짤지 상당히 부산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직까지 북한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그런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북 대화를 던짐으로써 이른바 시간을 벌 수 있는데 이 미북 대화 추진 과정에서 시간이 자꾸 소요가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핵 무력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는 시간 벌기에 악용되는 건 아닙니까?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그 북한이 곤경에 처할 때마다 국제사회 압박으로 인해서 곤경에 처할 때마다 대화 제의를 통해서 시간을 벌고 보상을 챙기면서 다시 그 합의를 위반하고 핵 개발에 가속화하는 그러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그 전략에 속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지만 새로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그 볼턴 그 대사의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다. 지금 9개월, 1년이면 북한이 미국을 향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벌기에 악용되는 회담을 할 수 없고 만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기본적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백악관에서도 설명했듯이 북한에서는 오로지 김정은만이 최고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만나가지고 김정은과 단판을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판 성격의 회담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를 단판을 통해서 알아보겠다는 확인하겠다는 회담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이 미죽미죽하고 그렇게 솔직하고 그렇게 담백하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회담은 의외로 빨리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 이 단판이 어그러지면 예를 들어 북한이 북핵 포기를 거부한다면은 미국의 군사 조치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대단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북미 정상회담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고요. 지금 반반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단도직입적으로 핵을 포기하겠다라고 솔직하게 그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어떤 형태로든 핵을 갖겠다고 계속 이렇게 지연 전술을 쓰는 한 회담은 끝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다음 수순은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놓는 수라든가 미국 정부 그간의 입장을 볼 때 다음 수순은 군사 공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사실 북한 핵 문제가 시작된 이후에 지난 1994년도에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기 위한 그 군사적 공격 준비가 있었는데 1994년도 이후에 이제 2018년 올해 들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공격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시기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겁니다. 가령 대북 군사 작전을 할 경우에 거론된 게 코피 작전이라든지 있는데 북핵을 근본적으로 검증 가능하게 제거를 하려면은 지상군이 결국 투입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과연 이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군사 공격의 옵션은 코피 작전이라고 하듯이 북한 정권에게 군사적으로 강한 충격을 줘서 마음을 돌려먹고 핵폐기 협상에 나오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더 나아가서 좀 더 군사 공격의 범위를 확대해서 북한은 전체적으로 핵과 적어도 미사일 시설 관련된 그 부분들을 다 공격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북한이 반발할 경우에 상당 부분의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국지전이 가능한데 사실 우리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이 그러한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상식적으로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특히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말로 다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갖춰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실체적인 위협을 제기한 나라는 지금 북한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위협이라는 것은 미국이 건국 이후에 사실 그 과거 냉전시대 소련의 위협 이후에는 가장 미국인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위협으로 실체적인 위협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미국의 입장을 해서 본다면 한반도에서 막대한 희생을 치르는 전쟁을 하더라도 미국 본토가 북한의 핵위협에 놓이는 상황은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미국 정부 내지는 일반 조야 국민들의 결의도 상당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박사님께서 최근 발표하신 논문에 보면은 미국의 이른바 안보보좌관, 안보참모들은 이 북핵의 용도가 적화통일,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네.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네. 미국은 본토를 지금 위협받고 있는데 북한과 이른바 빅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한반도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 본토를 건드리는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지 말라는 이런 맞교환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맞교환 가능성, 미국이 한반도에서 그 영향력을 대폭 빼내가는 대신에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한다는 그 맞교환 방식은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거론되어 왔던 겁니다. 사실 그 냉전 종식 이후에 그 평화무드가 국제사회에서 조성되면서 주한미군의 그 주둔 필요성이 많이 저하되었고 미국 역대 정부가 틈만 나면 주한미군을 좀 가급적 줄이고 철수하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당히 컸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아시다시피 최근에 미국 정부가 제기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국방태세 보고서에 보면은 지금의 작금의 국제정치 상황을 강대국 경쟁 시대의 도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미국 간의 강대국 경쟁,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미국 간의 강대국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냉전 시대에 버금가는 첨예한 갈등 구조로 지금 국제사회가 전면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미국으로서 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줄이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런 욕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주한미군 대폭 감축이라든가 철수는 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은 북한의 핵 문제를 넘어서는 큰 틀에 미중 간의 대립관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이해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 때문에 미국이 한반도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한반도 대신 일본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일본을 활용해 왔지만 일단 그 일본은 섬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미군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빠지게 되면은 일단은 이 동해안 지역으로부터 이 아시아 대륙은 중국과 러시아의 손에 넘어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보고요. 지금 미국이 느끼고 있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그 위협감, 예민함, 그걸 고려한다면 그런 수세적인 방식보다는 이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고 사실 한미일 3자 동맹을 강화해서 그 핵심은 사실 대한민국입니다. 그 대륙의 최첨단에 우리 한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한국의 그 전략적 가치는 더 중요해지고 한미 동맹은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러한 그 국제적인 상황은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3월 8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에서 브리핑 한 시점과 지금 시점, 현 시점을 비교해 볼 때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3월 8일 그 시점 이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미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뜻 우리의 전달을 받아서 김정일의 정상회담 제의를 수용한 것 자체가 미국 내에서는 상당히 큰 충격이었거든요. 사실 그 너무 준비 없이 받은 거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그 정치적인 공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 하나의 카드로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사실 특히 또 이 정부 관료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정상회담을 받겠다고 한 이후에 냉정을 되찾고 어떻게 이것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과연 북한의 핵폐기는 가능한가. 북미 정상회담의 결실은 맺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데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비관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반반이고,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현재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완전한 핵폐기에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건 혹은 성사가 되건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얻을 게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11월 중간 선거에서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거두거나 미북 회담이 틀어지더라도 그거를 명분 삼아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부에서는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실 일부 북한의 핵 능력을 동결하고, 예를 들어서 ICBM을 뭐 생산하지 않는다든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다든가 이렇게 동결 정도에서 합의를 하면은 그것 자체가 트럼프로서는 중요한 성과이기 때문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성과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면 그게 합리적인 사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을 포함해서 폼페오 국무장관, 내정자,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모두 이란 핵 합의를 폐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원자력 활동을 중단시키고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한 이란 핵 합의 자체가 굉장히 불안전하고, 궁극적으로 이란의 핵 포기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걸 폐기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북한이 어느 정도 동결에 합의한다고 하게 되면 그게 이란 핵 합의보다 나은 합의가 될 수가 없는데, 더 좋은 합의도 폐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보다 못한 합의를 북한과 합의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좀 부정적인 가능성이 많은 게, 사실 미국 행정부가 우리 이제 한국 정부에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이렇게 연기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이 미국에 여러 가지 양보를 요구를 했고,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다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사실 북미 정상회담도 우리가 중재를 서서 미국 정부가 오케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정상회담이 우리 정부의 이제 중재에 의해서 성사된 정상회담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와 달리 결과가 나오고 실패한다면 미국으로서도 할 말이 있는 거죠. 이제 한국 정부 얘기를 지난 한 반년 이상 다 들어가지고도 노력했는데 안 됐다. 이제는 우리 방식대로 갈 테니 한국 정부도 협조해라 라고 계산서가 나올 겁니다. 그런 계산서에는 무력 공격을 포함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다양한 보다 공세적인 대북 압박과 제재 조치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 가능성에도 플랜 B, 플랜 C에 대해서도 지금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군사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어떤 반대를 하더라도 미국은 무릅쓴다고 보십니까? 지난번에 사실 작년 중후반에 군사공격 문제가 많이 제기됐을 때, 8.15 경축사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한국에 허용없는 어떠한 군사적인 행동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건 사실 전쟁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충분히 우리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다만 미국 정부의 반응이 참 흥미로운 게, 그때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도 그랬고 또 현재 국방장관 메리스 장관도 그랬듯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영공과 영해 또 주한미군만 동원하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정부의 요청 내지는 통보 없이 단독적으로 군사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동북아에서는 북한이 가장 그런 말썽을 부리고 몸값을 올리고 있는데, 미국과 한국, 중국은 북한과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만 지금 소외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이 저는 소외되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일본이 나름대로의 스탠스를 지키고 있고 지금 미일 동맹 하에서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언론에서 과도하게 일본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처럼 좀 묘사된 부분이 있고요.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는 우리 남북대화라든가 북미대화 또 북중대화에 비해서 훨씬 순위가 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변 사관과 대화를 한다면 일본이 가장 마지막 순서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본은 사실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달리 내부적으로 상당히 치밀하게 조용하게 여러 가지 상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미국의 그 대북 핵 폐기 정책인 CBID에서 잘 모르는 일이 네. 많습니다. 이 CBID가 어떤 겁니까? CBID는 옛날 그 부시 행정부 때 사실 그 북한이 클린턴 행정부 때 그 제네바 기본 합의를 가지고 해서 이제 잘 이행하면서 다 핵무기를 포기하고 잘 합의가 이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후에 드러난 것이 파키스탄과 비밀리에 협력을 해가지고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국제사회를 완전히 속인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속을 수가 없다. 이제 북한의 핵을 완전히 폐기시켜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CBID라는 용어가 부시 행정부 때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만들어낸 용어인데 완전하고 이게 북한 영토의 핵의 존재를 다 없애겠다는 겁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불가역적인 거 이렇게 합의하다가 다시 거꾸로 되돌려서 핵무기 개발에 다시 착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못 갖게 하겠다. 검증 가능한 거. 북한의 핵폐기 약속을 했을 때 철저하게 확인하고 그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완전히 북한의 핵의 그 근본을 다 드러내겠다는 것이 CBID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상당히 엄격하고 사실 리비아식 핵 포기의 다름 아닌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CBID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 CBID에는 이른바 이제 원자력 발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이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 권한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에 논란이 있는데 리비아식 해법을 본다면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 권한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CBID의 원래 보다 좀 엄격한 해석에는 맞는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검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검증을 말 그대로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가령 북한이 10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도 50개만 갖고 있다고 발표를 하면은 북한이 폐쇄국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검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CBID는 말 그대로 허울뻗은 명분이다라는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모든 합의가 잘 이루어지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검증 문제로 다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25년, 6년간 북한 핵 문제 역사가 그 전철을 밟아왔거든요. 1991년도에 합의한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문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남북한이 핵무기에는 손도 안 대고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제철의 농축시설도 안 갖겠다고 합의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속 합의로 핵통제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비핵화 공동선언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검증하자라고 합의하고 그 핵통제 공동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거기에서 검증 협상하다가 깨진 겁니다. 그 후에 제네바 기본화도 마찬가지고 9.19 공동선언도 마찬가지고 멋들어지게 합의해놓고 당국자들이 전부 다 이제 북한 핵 문제 해결되었다고 샴페인 터뜨렸는데 후에 검증하면서 다 이게 어그러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검증이라는 것은 내 것을 드러내놓고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 소련 그 공산주의 체제도 그랬습니다만 북한과 같은 폐쇄 체제, 독재 사회는 검증에 대해서 생리적으로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북한 핵 폐기에 대해서 김정은이 입으로 핵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확실한 검증 장치를 통해서 그야말로 그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은 그런 합의는 무용지물입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은 이번 미북 회담도 만약에 설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검증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합의는 후에 그 합의에 서명했다고 해서 우리가 샴페인을 터뜨리면 안 됩니다. 그 합의는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검증을 통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안심을 하고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거지. 그 검증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고 이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합의 자체로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합의를 해놓고 우리가 정신무장을 해제하고 미리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우리가 그 대북 경계감을 느슨하게 했을 때 그때 우리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것이고 국가 안보의 댐이 뚫려서 물이 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계속 경계를 하지 않는다면 국가 안보에 큰 치명적인 해로 올 수가 있고 사실 북한이 지금 이 순간에 핵을 갖게 되었고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독점과 핵 위협하에 놓이게 된 이 상황이
우리가 당면한 지금 이 상황이 검증에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용어가 이른바 비핵화입니다. 비핵화가 곧 네. 핵심이기도 한데 이 비핵화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주장하는 비핵화라 이제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비핵화의 의미 차이가 있다고들 하는데 이게 대해서 좀 설명. 예, 제가 최근에 뭐 제 글을 통해서도 이제 밝혔습니다만 이 비핵화라는 단어 하나가 결국 북한 핵 문제가 오늘날에 이르게 만들어진 괴물이고 다시 말해서 북한 정권의 집요한 대국제사회 기만 전략의 산물입니다. 이 단어가 시작된 거는 사실 비핵화라는 용어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90년대 초에 한반도 북한 핵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 우리가 이제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제기한 거는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입니다. 그 비핵지대화의 내용을 보시면은 뭐 한반도에서 핵무기 개발이 안 된다는 것은 한 줄이고 나머지 7개, 8개 조항은 전부 다 주한미군을 축출하는 내용입니다. 핵무기가 동원된 군사훈련 금지, 핵무기가 동원된 군사협정 중지, 주한미군 철수 등등등등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와해시키는 것이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의 그 핵심 내용들인데 91년도 12월 달에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면서 깜짝 놀랍게도 북한이 갑자기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주장을 철회하고 비핵화라는 우리 용어를 받아들이고 내용도 비핵화 공동선언 내용에 거의 유사하게 우리 내용 90% 이상 받아들이는 안을 제시해서 91년도 12월 달에 비핵화 공동선언이 체결됐습니다. 지금 통일선전부장 하는 김영철이 그때 북한 대표단의 일원이었는데 그때 김영철이 한 얘기가 지금 이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한의 제한 90% 이상 다 받은 내용이다. 당신네들 합의다. 라고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우리 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해서 그 비핵화 공동선언이 체결됐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거고 이제 북한 핵 문제 해결된 거라고 다들 믿었습니다. 근데 그 후속 협상에서 핵통제공동위원회 협상에서 이 비핵화 공동선언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를 협의하는 과정 중에 북한이 다시 제기하는 게 바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내용을 소위 이행합의서라는 이름으로 다시 제기했고 그 이후 북미 회담하면서 또 육자회담 하면서 사자회담 하면서 남북회담 하면서 모든 계제에 북한은 비핵화라는 모자만 썼지 그 내용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다시 말해서 주한미군 축출하고 한미동맹 와해하는 그러한 조건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소위 그 미국의 적대정책 해소라든가 체제 보장이라든가 안보 우려 해소라든가 이러한 이름 하에 미국으로부터 또 한미 동맹으로부터 비핵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거죠.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은 핵을 포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와야 되는 조건이라면 우리가 그런 조건을 다 충족시키면서까지 북한의 핵폐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거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 제시하면서 핵폐기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엄청나게 큰 꼬리가 작은 몸통을 흔드는 거죠. 예? 그게 지금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해서 전개하고 있는 협상 전략이고 전술입니다.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북핵의 궁극적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 핵 문제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의 핵 개발에 남북 대결 사실 우리는 아직도 체제 대결 상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체제 대결 상태에서 단기적으로는 대남 우위를 확보하고 그것이 결국 북한 정권의 생존을 유지하는 길이니까 장기적으로는 대남 우위를 딛고 일어서서 남한을 북한식으로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네. 이 전술핵 재배치가 되면은 네.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이런 대의 명분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비핵화가 국제적인 규범이고 규관 원칙이고 해서 이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이미 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을 만들 때 이 원칙을 저버렸습니다. 비핵화 공동선언 자체가 서명하고 나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미 휴지 조각이 된 문건이거든요. 지난 한 30여 년간 우리가 북한에 속으면서 속았다는 것도 몰랐는지
속았다는 걸 알았지만 그게 전부 당국자들, 정치인들이 그 책임 면피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안 밝혔는지 모르겠으나 비핵화라는 것은 지금 한반도에서 이미 실종됐습니다. 북한의 집요한 이반과 기만 전략에 의해서 그러한 거를 우리가 그 명분 삼아서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명분일 뿐 국가 이익과 국가 안보,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그 전 세계가 핵시대로 접어든 지가 1945년 이후에 이제 85년 돼 가는데 어느 국가 간에 그 대결 국가 간에 어느 일방이 핵무기를 개발했을 때 다른 일방이 우리처럼 자체 핵무기 개발 손을 놓고 상대방의 핵 포기만을 바라면서 뭐 처음에는 경제 지원을 가지고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경제적인 압박로 가지고 해보려고 하면서 외교 협상에만 매달리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핵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래식 무력 가지고도 지금 북한이 핵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가 안보의 국제사회의 진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지난 1950년대 북한에 남침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나라가 다 망하다가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과 같이 정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면서 재래식 군사력 대 재래식 군사력으로 맞대응하고 휴전선에서 불안전하지만 그나마 70년 넘게 평화를 유지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일방적으로 허용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북한의 남침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군사 전략적으로 우리는 이미 북한에게 엄청난 침략을 허용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자체 핵무장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난 91년도에 철수되었던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고 한미 간의 핵 공유 시스템을 갖추고 공동 핵 전략을 사용해서 북한의 핵 위협과 핵 사용 가능성을 억제하는 것이 한반도의 지난 70년간 재래식 분야에서 남북한 간의 억지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했듯이 핵시대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 불안해하실 건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우리가 유사한 핵 능력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관계를 전략적 균형만 맞춰놓으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핵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고 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현명하고 어떻게 보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사님께서는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한반도의 본토에 배치를 하자고 하셨는데 네. 최근에는 이런 핵미사일의 투발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꼭 굳이 한반도라는 위치에 배치를 안 하더라도 뭐 동해 잠수함을 통해서 배치를 한다든지 미국의 뭐 탄도미사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해구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굳이 왜 본토에 배치를 해야 한다고? 그 역사적으로 실증된 사례가 지금 서유럽에도 그 5개 나토 회원국의 6개 공군기지에 미국의 전술 핵탄두가 150여 개 정도가 배치되어 있고 나토와 미군이 전술 핵무기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본토에 있는 핵이라든가 잠수함에 있는 핵이라든가 장거리 폭격기에 있는 핵으로 충분하다면 굳이 저 핵무기를 자기네들 땅에 갖다 놨겠습니까? 지난 70년의 그 역사가 증명하듯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대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장소에 또 유사시에 가장 사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파괴를 가진 전술핵을 갖다 놓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전술핵 재배 씨는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접근한다고? 심리적으로뿐만 아니고 북한 정권에 대한 심리적인 측면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억지가 실패했을 경우에 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대단히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그 국제사회에서 걱정하는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이 유사한 핵 전략을 구사한다는 겁니다. 어떤 핵 전략인가 하면은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침공해서 크림반도 그 탈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과거에 발틱 삼국들이라든가 이런 데에 군사적으로 재래식 군사적으로 침공을 해서 일정 부분의 영토를 획득하고 서유럽과 미국이 대응해서 개입하기 전에 개입하려고 할 때 전술 핵탄두를 터뜨려 가지고 개입을 막겠다는 소위 그 핵 확전 우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하게 북한도 지금 한반도에는 북한만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핵 없고 미군도 핵이 없거든요.
저 멀리 가 있는 본토에 있는 장거리 핵폭격 시간 걸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한반도의 색도점을 활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북한 분이 뭐 병영도를 공격한다든가 수도권 북부를 공격해가지고 일정 부분을 확보하고 우리 한국과 한미 동맹이 반격 태세를 갖춰서 반격하려고 할 때 핵을 먼저 사용할 경우에 반격이 이루어지겠냐 하는 겁니다. 굳히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핵전력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핵전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빨리 전술을 갖다 놨고 바로 코앞에서 북한과 대응을 해야 됩니다.